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열렬한 팬으로서 70대 여성입니다. 매일 여기에 들어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고 웃고 댓글도 달면서 보내는 것이 제 삶의 한 조각인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필로 쓰고 아들이 컴퓨터로 옮겨 적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제 이야기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 대환장할 만한 반전과 경악스러운 이야기들이 쑥쑥 들어있어서 꼭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비교적 늦은 결혼을 70대인 제 나이를 감안하면 저는 많이 힘든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0 중반쯤 늦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어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돌봄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자녀를 돌봄할 책임이 엄마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 곁에서 육아와 남편의 도움만 받아가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가 2번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남편은 건축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고 함께하는 장례식을 열어 그 일을 마무리했어요. 이후에 우울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있기는 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분주하게 살아야 했어요. 다행히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한 달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주간에는 그녀가 아들을 맡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있던 부동산 중개 일을 계속하며 이어나갔습니다. 이 일은 제게 천직과 같아서 힘든 순간에도 재미있게 이겨냈고 계약을 체결하면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아들을 남들보다 높이 키워주었죠. 학교 다닐 때는 사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명문대 법대에 보내어 변호사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는 70대에 접어들었고 오랜 노력 덕분에 많은 재산을 모으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아들은 중형 로펌에서 다양한 변호 업무를 맡아 경력을 쌓고 있는 신입 변호사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소망 하나만 더 이루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예상했을 결혼이었죠. 곧 제 마지막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고생해오던 게 쑥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아들이 예고한 며느리가 집으로 인사를 나왔습니다. 얼굴이 매우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상냥하고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드디어 만난 거네요. 인상이 정말 상냥하고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상호 오빠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래요. 비하면서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랑 마음이 잘 맞는 상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호기심에 집안과 직업에 대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집안은 평범한데 직업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대답했어요. 전문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상대과 의사라고 하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속물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나고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어요. 성격도 매우 좋고 마음에 들었고 눈에 띄는 단점도 없었어요. 더구나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것 같아요. 금방 손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었네요. 그래서 정확히 한 달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려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새벽부터 일어나 꽃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어서 꾸며도 그리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에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금 일찍 와서 사돈과 며느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긴장되어서 물을 마시다가 석 잔을 쏟아버린 후에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돈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80년대 미스코리아처럼 사자머리로 만들었고 얼굴 화장은 쥐를 잡아먹은 듯한 입술과 하얀 찹쌀떡처럼 얼굴을 새하얗게 칠했었습니다. 옷은 무지개 색이 다 들어있는 화려한 옷에다 구두는 페리스 힐튼 버금가는 키리를 신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 다행했습니다. 금목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10손가락에 금반지를 다 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수수해서 사돈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이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사돈님, 안녕하십니까? 엄청 멋있으시군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좀 아름다운 거죠? 길을 걸으면 젊은 남자들이 꼭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데 내일 모레 칠순인데 아직도 40대 후반으로 보는 남자가 많더라고 해요. 웃음 어쨌든 이 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동안 미모를 꾸미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시니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정게 사시는 걸 보니 부럽네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좀 코디 도와줄게요. 그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싫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써 했습니다. 꼭 같이 시간을 가지며 함께 꾸미자고 답변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가며 식당에서 나오는 최고급 코스 요리를 맛봤어요. 든든히 찬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사돈에게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끼리 알아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의사 딸을 둔 게 그런지 바라는 게 많더군요. 그러면 신혼집 이야기부터 해야죠. 저는 큰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남에 있는 40평대 브랜드 아파트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개인 병원을 차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강남에 말하는 게 맞죠. 아예 사돈, 강남 아파트에서부터 병원까지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개인 병원은 커녕 신혼집도 강북에서 마련해 주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강북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 같은 엘리트를 강북으로 보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의사 며느리를 데려가면서 이 정도도 못해주시면 다소 곤란해요. 사돈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돈만이 아니라 저도 그러었어요. 저에게 강남의 집과 병원, 외제차 등을 말했지만 정작 사돈 측은 작은 혼수만 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진짜 웃긴 사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 며느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장사를 하려는 것에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런 집안의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죠. 제가 강남에 집이랑 병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럼 이 결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집안의 아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파란 게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맘들은 이걸 요구하진 않는다고 하죠. 더 말해봐도 기분만 상할 터니까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알아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파재내기로 하고 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를 따라 나와서 연신 설득했어요. 엄마, 화씨 좀 가라앉히세요.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협의점을 찾으면 돼요. 얼른 다시 들어가요, 엄마. 저 여종이 진짜 사랑해요. 이 화장자, 넌 순간에도 결혼이 하고 싶니?
너가 저 집에 장가가면 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 거야. 색식감도 꼬리가 9달린 여우란 말이야. 모녀가 쌍으로 돈을 밝히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아이, 엄마.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다 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돈 때문에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거잖아요. 엄마,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강남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 다시 협의점을 찾아보자고요. 아, 제발요, 엄마.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무조건 결혼을 하고 말한다고 하더군요. 계속되는 설득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돈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괘씸하고 얄밉기는 했지만 아들을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제 얼굴을 안 볼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되니 신혼집만 강남에 마련해주고 평수도 절반을 줄인 20평대 아파트로 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돈을 이해시키고 있었습니다. 협의해 보겠다고 하더니 나를 다시 상견례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윽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방 앞에 섰을 때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랬어요. 여정아, 저 양반 돈 좀 있는 거 맞아? 강남 집이랑 병원 좀 차려 달랬다고. 저렇게 야단이니? 그러고 보니 저 양반 사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집이 강남이 아니야? 강남 아니야? 저기 달동네에 살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달동네. 야,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난번 판사사윗감을 아예 차버리더니 꼴랑 달동네 집구석에 시집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어쩐지 내가 과한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야, 심하게 과장해. 됐어. 그런 살림살이랑은 인연 맺을 필요 없어. 나는 결혼 반대하는 편이야. 아휴. 어디선가 그지 같은 것이 들러붙었네. 엄마, 조용히 해. 종수 씨가 어머님을 데리러 간 걸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 아, 그리고 엄마, 제가 바보로 보인다고 생각하나 봐. 겨우 달동네에서 사는 집에 시집 갈래 하고 말이야. 우리 어머님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 달동네는 곧 재개발될 거야. 끝까지 재개발에 호들갑을 떨 거야. 너도 참, 도대체 언제쯤 철들어? 엄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아, 내 이야기 들어봐. 시어머니가 달동네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여관과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7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게다가 땅도 가지고 계시니 재개발이 진행되면 억만장자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 동네 근처 부동산을 방문해서 알아보았는데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최소 10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빨리 엄마께 알려주어야 했죠. 그럴 텐데요. 그럼 난 엎드려서 하부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으면 엄마는 또 100억이나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알겠지요. 조용히 기다려봐. 곧 종수 씨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먼저 사과할 거예요. 하이. 100억 부자 사돈인데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하이. 돈 많은 사돈이니 나도 팔자. 피게 생겼구나. 아싸. 두 모녀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룸 앞에서 이 모든 걸 들은 저는 당장 문을 쾅 열고 화를 냈답니다. 엄마나 딸이나 둘이서 아주 짝짝꿍 잘 맞으시네요. 부동산에 가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하고 며느리 자리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네. 어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당신 같은 속물에 거지근성 충만한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는 절대 내 아들 못 줘.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저희 호통의 사돈과 며느리는 크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재개발로 인해 떼부자가 되니 입을 닥치고 있던 거였죠. 저는 무조건 결혼시킬 수 없다고 아들에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아주 심하게 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대로 예비 며느리와 헤어지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저에게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여정이 만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헤어지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야,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 계속 만나고 싶다고. 저도 엄마 마음 잘 알죠.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진심으로 여정을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장모님이나 여정이가 속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들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시대라고 해요.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도 조건이 좋은 여자 만나야지. 걔는 고작 일반의 의사인데 집안에 카진과 하나 없다면서 너한테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주지 못하는 집구석에 왜 창가를 들려는 거야? 내가 좋은 손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그년이랑 빨리 정리해라. 이라며 아들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 집 여자들이랑 다시는 마주할 일 없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뭔지 아들 녀석은 한 달이 더 지나도 끝까지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주 사돈과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저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더니 며칠 동안 머리에 수건을 감고 아들의 마음을 바로 잡고 싶었지만 그 여우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부모가 아닌 채로 남게 되어 자식인 사돈과 며느리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정하려 했지만 두 모녀가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사돈과 며느리를 제 집에서 다시 만난 후 두 번째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돈은 화려한 느낌을 주려 해도 이번에는 실패할 뿐입니다. 부담스러운 옷차림과 화장 때문에 어디에 눈을 둘지 모를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때문에 참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어서 와요. 지난번에는 제가 화를 심하게 내서 미안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사돈 저희가 입을 함부로 놀린 말이 가시 같군요. 그동안 탄성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나 종수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기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과를 수용하고 마음이 조금 풀려서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음식이 잘 맞았는지 두 모녀가 잘 먹더군요. 이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두 모녀가 합의했습니다. 사내로서 저는 어리석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강남의 집과 평원을 요구한다니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살만한 집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사내는 생각해도 강남의 며느리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며느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경력과 기술을 더 쌓으면 나중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데 도와줄 것입니다. 그때도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병원을 차릴 겁니다. 아, 그리고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40평 이상은 아니라고요. 20평대 아파트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처음인데 제가 미리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말했더니 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것만 해주시고 말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겠다면서요. 왜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워서 그런 것 같네요. 아이고, 사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 창가니까 사돈도 생각을 조금 더 해보세요. 저는 생각하고 자시는 건 없었는데 괜히 제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셨나 보다. 자리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모녀는 집 밖으로 나가고 아들과 둘이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왔대요.
그래서 두 모녀를 부르려고 대문 밖으로 나섰는데 첫 상견례 때처럼 입이 함부로 놀림을 받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였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두 모녀와 두 번째 상견례를 계속했는데 속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사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며 결혼 날짜와 신혼집, 혼수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고 하더군요. 도대체 몇 번의 상견례를 해야 하는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두 모녀와 완전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몰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는데 사돈과 며느리 외에는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집에 두 번째 상견례를 하러 왔던 모녀가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정아, 진짜 여기 재개발되는 거 맞지? 그런데 왜 이 노친네는 돈을 안 쓰려는 거야? 강남의 20평대 아파트라니, 게다가 개인 병원도 차려준다는 거도 믿음이 가지 않아. 너, 이런 집안에 시집 오려고 그동안 잘난 남자들 다 커도 찬 거냐? 여기 재개발되는 건 맞아 배고프자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CME가 계속 저렇게 짜게 나오네. 난 오늘 사과하면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고 할 줄 알았어. 이 헛똑도가 이제 어떡할 거야? 또 볼 것도 없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얼마 전에 선본 남자는 어떠냐? 너를 죽을 만큼 좋아한다면 그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지. 응, 나 좋다고 결혼하자는 남자가 한의사랑 성형외과 의사까지 둘인데 둘 다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당장 개인 병원을 차리라는 사람은 없더라고. 아무래도 시작부터 병원을 차리는 건 부담이 크겠어. 가나봐.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외제 차량도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 1억 정도 주겠다고 하더라고. 제일 좋은 조건은 그 의사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그 성형외과 의사와 상견례를 하자. 나는 직접 그 부모님을 만나서 조건을 들어보고 확실하게 돈을 쓰겠다고 하면 그 집에 시집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놓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까지 돈을 내놓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격도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서 빼먹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성형외과 의사 집에서도 상견례를 하고 한의원에서도 만나보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찾아내야겠지. 역시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아주 현명해. 그래서 오늘은 대충 둘러다니다가 집에 가자. 이 달동네는 다른 집들이랑 빠그라지면 그때 사돈 맺자하고 그때 대문 안에서 두 모녀가 돈에 미쳐서 저울질하고 신랑감을 고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응징해 줄지 고민하다가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두 모녀가 우리를 제외한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할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돈 모녀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의 식구들과 만나는 상견례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내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사돈 모녀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제가 한마디 하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나왔어요. 두 사람은 전생에 상견례를 못해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나 봐요. 여기저기 상견례를 다니면서 조금 더 뽑아 먹을 게 많은 집안을 고르시는 것도 일이네요. 그렇죠, 사돈? 제 말에 성형외과 집안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남의 룸에 왜 들어오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돈과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른 사람이고 돈을 심하게 밝히는 사돈과 며느리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두 모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부른 제 아들도요. 타이밍을 맞춰 도착해 주셨군요. 총수님, 오셨나이까. 이 방은 제가 결혼을 원하는
안달난 년이라는 여성과 M이라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의 상견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어서 마음 정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라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총수님께서 만나시는 여성의 정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아들은 루만에 거주하는 양가 식구들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야, 조여정, 너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나? 너는 원래 이런 애였었구나. 진짜 오만정이 떨어진다. 너희 엄마도 너랑 같아서 정말 한심하다. 너랑은 끝이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어. 그러자 두 모녀는 서로 입을 맞추고 머리 들어올리며 저희 모자에게 시치미를 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돈님이 먼저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누구신가요?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계신 거예요. 내 딸을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분이었구나. 제 딸이 탐스러워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스토킹하면서 괴롭히면 어떡하죠? 당장 나가세요. 경찰을 불러서 쫓겨나라고 말이에요. 짝사랑 스토킹으로 니들이 강요하는 강남의 집과 병원을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집에 가족들이 왔다는 건가요? 제가 다시 말했더니 며느리가 시치미를 떼며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보세요, 아주머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스토킹이 분명한 범죄인 것을 아시나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남의 평판을 해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어요. 며느리는 나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내 앞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종업원을 부처럼 불러내서 그들을 쫓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는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했어요. 내가 녹음을 했더라면 곧바로 증거를 제시하고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성형외과 부모들은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아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먹 싸움을 하려는 건가 싶었던 나는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종수야, 오랜만이야. 임마나야 나, 고등학교 동창 김은수야.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의 다른 신랑이자 동창인 친구를 보며 말했다. 아, 은수구나.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도 너 의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어. 야, 그런데 이런 데서 다 보네. 야, 이걸 반갑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갑다, 친구야. 그러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우리에게 신뢰감이 생겼는지 아들의 친구와 부모가 우리 상황을 다시 들어주어 사돈과 며느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한 속물인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거지 같은 여자로 보고 상견례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 주제로 개인 병원을 요청하는 것부터 욕심이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을 고르며 돈이 많은 집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은 돈을 많이 쓸 시댁을 찾고 있던 것 같습니다. 양다리도 아니라 문어다리였다는데 생긴 건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남자들을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다. 아휴,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더니 진짜 부끄럽다. 아, 왜 때려? 오빠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겨우 여자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놈이었냐. 내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누가 양다리든 무슨 상관인데 다 정리할 생각이었어.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그런데 날 때리네. 난 여자에게 손질 맞춰주는 놈이랑은 결코 결혼할 수 없어. 엄마, 일어나자. 남자뿐만 아니라 참고 앉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다 맞아. 어떤 남자가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찾아오네요. 그 그릇 못 낸 사람과 그의 새끼들,
그리고 그 창단을 맞추며 억울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 한의사가 있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들에 대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운이 없어서 두 모녀는 사건을 뻔뻔하게 해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하려고 했지만 아들의 친구의 부모가 그들을 놔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방문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막았죠. 글을 쓰다 보니 관계가 엄청 복잡하네요. 아들의 친구 부모를 아저씨나 아줌마로 호칭하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문을 닫고 팔을 벌려 막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사돈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흥분한 얼굴로 소리쳤다. 이 썩을 년아. 감히 우리를 조롱하고 저울질을 해? 이 여자 아니었으면 꾸밈 속고 인연 맺을 뻔했다고 내 아들 인생 망칠 뻔한 말이야. 이 썩어 빠진 거지 년아. 의사 집안 사람이 교양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뭐냐? 아이씨, 성질도 꽤나 끌어올릴래. 여편 내가, 야, 너 좋은 말할 때 놔라. 나 화나면 무섭게 될 거야. 아줌마는 계속해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사돈도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어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 결과 2대1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제가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몸을 쓰지 않았지만 어디서도 져본 적이 없는 악발이 근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며느리와 사돈의 머리를 동시에 잡고 아줌마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자 몸이 자유로워진 아줌마가 양손을 들고 두 모녀를 때렸고 배를 가볍게 해버렸습니다. 짝짝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던지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도 나와서 구경했어요.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상황은 아줌마와 저가 이기는 상황이었지만 쉽게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손말이 잘 맞았어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뒤흔드는 동안 아줌마가 매운맛이 자꾸 나는 따귀를 연타해서 날려댔어요. 그래서 사돈과 며느리의 눈이 풀려서 바닥으로 내팽개쳐 외쳤죠. 아줌마, 아저씨, 아들 친구, 이들한테 마지막 쓴맛을 보여줍시다. 저는 먼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차가운 김치전골을 두 모녀에게 뿌려주자 나머지 사람들이 양념게장, 생선 대가리 등 뾰족하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마구마구 던졌어요. 두 모녀는 완전히 패배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그렇게 통쾌한 응징을 하고 있었는데요.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달려와서 뜯어말리는 바람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처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모자와 아들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 음식을 주문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 후로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속이 타서 거지 같은 며느리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모녀가 아직도 더러우며 추악하게 행동하고 돈 많은 집을 찾아 다니다가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되어 그들을 제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서 사돈과 며느리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의 의사로 나와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여전히 사자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모녀는 그들의 신상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함께 어떤 종자인지 알리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은 변호사들에게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여자로 둘 모녀의 정보를 뿌렸고 아들의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의사들에게 정보를 뿌리라고 시켰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두 모녀에 대한 글을 여러 곳에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벌금을 내는 대신 이러한 복수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사돈과 며느리는 사자 남자들을 속여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웠던 아줌마에게 연락해 응징에 나섰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없애려는 훌륭한 업이었어. 내가 쏘아올린 화살은 사돈과 며느리에게,
서울의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진상모녀로 소문이 나서 강남의 대부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두 모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시집갈 남자는커녕 만나주는 남자도 없어 솔로로 지냈는데 그 병원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잘렸다는 것이다. 의사는 어지간하면 잘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자를 상대로 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쫓기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이제야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되어 취집이 답이라고 생각한 며느리는 지방에서 한 의사와 결혼하여 남편이 유부였다고 드러나자 유부남의 아내에게서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흥신소장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며느리는 유부남의 아내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쫓기는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로 고소를 당하여 큰 위자료를 갚아야 했다는군요. 결국 그 며느리는 잘 나가는 남자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팔자를 펴려고 했던 며느리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처참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흥신소장의 눈에 벗어나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소식이 끊기면서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이 있으니 썩을 사돈이 어떻게 저와 재회할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듬해에 우리 동네에서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집과 여관, 고시원, 그리고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 처분했죠. 그래서 서울의 한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산 뒤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나머지 돈으로 아들의 집과 변호사 사무실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거느리며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장으로 성장해 나아간 아들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사무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찾아오는 작은 로펌의 대표 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개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전혀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아들을 계속 혼자 두는 것이 좀 그래서 여자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어머나, 너 연애하고 있었니? 오늘 손님 좌천했으니 만나는 여자가 있었구나. 네, 엄마. 나랑 같이 있어. 일하는 후배이자 변호사이며 결혼할 섹시감이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예쁘긴 했지만 아들이 전에 데리고 온 여자를 떠올리자 믿음이 가지 않아서 반갑지 않게 대하였어요. 아, 그래. 사람을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냐? 내 허락받으려면 여러 분 보도록 하자. 종순, 너 엄마 말 알아? 그럼요, 이해해요.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 바닥에 소문이 파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애인과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글쎄, 내가 고른 여자는 두고 볼 생각이라고 했잖아. 넌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당장 허락은 못 해준다고. 엄마, 그게 나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아이를 갖고 갔다는 말을 들으니 뒤통수에서 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데려온 여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데려온 여자는 호르몬이 아니라고 해요. 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두이 녀석이 여자 때문에 이토록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임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얌전한 놈인 줄 알았는데 매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내 말을 들어보니 훌륭한 집안이시구나. 그럼 상견례를 하도록 하자. 아, 이건 확실히 하자. 이 아가씨 집안이 대단해서 상견례를 할 건데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하자는 거예요. 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에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견례만 생각해도 지겨운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리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처음 뵙게 된 사돈 내외된 아들의 말처럼 훌륭하고 온화한 마음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되었지만 사돈 내외를 보고 기쁘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새며느리는 곧 부부가 됐고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가끔 부딪혀 보았는데 아주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던 저는 지난 며느리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정말 정반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는 시어머니가 되었고 이듬해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를 자청했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했지만 어여쁜 손녀를 보니 제 손으로 꼭 키우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풀고 변호사 일에 복귀하고 싶다 해서 제가 육아를 책임지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육아의 삶을 3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가다가 주말에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식사를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손녀를 며느리와 아들에게 맡기고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어요. 청첩장을 받아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가사 부인이 눈에 띄었어요. 하얀 머리에 마른 몸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바로 나와 사돈을 맺을 뻔했던 썩는 여자였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이런 때에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수 같은 여자를 친구 집에서 제외하게 되었어요. 흥신소 소장이 그 여자를 추적하다가 놓쳤다고 했어요. 오갈 곳이 없어서 제 친구 집에서 붙박이 가사 도우미로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리 썩을 사돈년이 불쌍하게 늙고 고생한 티가 나도 가엾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 생각이 치밀어서 마구마구 괴롭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로 했답니다. 이 아줌마 나 기억 못해 왜 아까부터 눈을 피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데 계속 모른 척 할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썩을 열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일러줬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자 사돈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모른 척하는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남의 아들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썩을 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모님, 제가 파출부를 한다고 무시하고 막말을 하시는 건가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 상을 다 챙겨서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배우도 울면서 떠난 연기 실력을 보이며 등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옛날 사이옷을 생각해서 당신 딸에게 적합한 시아를 소개시켜 주려는데 생각이 있으시다고 옆구리를 찌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썩을 년이 바로 저에게 뛰어와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머, 사돈. 그게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서 잘리고 알바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병원 차려줄 남자를 만나야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바로 정체를 밝혀주고 싶네. 내가 소개해줄 셋째는 2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사기꾼 오성식이 말이에요. 인연이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 사기꾼도 사자라고 하잖아. 어때? 내 말에 귀가 솔깃하지? 에휴, 지랄 맞으련 우리한테 그만큼 복수했으면 됐지. 아직도 날 놀리는 거냐? 이봐, 당신이 내 딸 상견례 자리에 계속 나타나서 뒤엎는 바람에 우리 모녀 인생 쪽났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내년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쭉 살아가려는 것을 제가 막아준 거잖아. 지금은 내년에. 자리가 너의 자리야. 제가 이렇게 욕을 했지만 가사도우미 직업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 말의 요지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썩을 사돈 6년을 조롱했더니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제 머리카락을 잡더군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자 제 친구 8명이 사돈 녀석에게 달려들어 흠씬 두들겨 패주었거든요.
백발인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뽑혔고 뺨은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부었어요. 사돈 녀석은 엉엉 울면서 팔자 타령을 했지만 저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썩을 새끼들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못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윽고 우리 친구들을 초대한 친구가 사도년의 짐가방을 현관으로 향해 던져놓았어요. 다양한 욕설을 퍼붓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지요. 그래서 오갈 곳이 없는 사돈녀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제발 내쫓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 딸이 고시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제 친구는 그만큼 독한 인간이라 무릎을 꿇은 사도년의 뺨을 세게 때렸고 소금을 가져와 팍팍 흩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사부인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복수는 끝났다. 앞으로도 사는 동안 행복한 년 되고 고생을 하고 전며느리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 텐데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이제 저는 진심으로 여한이 없어요. 아들이 적절한 직업과 훌륭한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을 감고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손녀를 더 키우고 싶어 해서 욕심이 나네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출게요. 재밌게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떠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